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링블링 블랙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주에 가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우주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제 발음이 조금은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화성에 가서 찍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만약에 제가 비트코인 관련 영상을 찍게 된다면 화성에 가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갈 거니까. 지금 우리는 연준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회의를 앞두고 증시 발작이 나올 수 있는지, 또한 현재는 테이퍼링 이슈는 물 건너간 지 꽤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준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도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가 지난 영상 마지막에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었죠. 이 기사에 따르면 금리 하락이 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왜냐면은 달러든 국채든 이 두 개는 모두 안전자산입니다.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오른다는 것은 달러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안전자산이 모두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어라? 안전자산에 수요가 몰리네? 혹시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다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달러와 국채 금리가 모두 하락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작년 팬데믹 상황 때 이런 적이 있었죠. 그때는 연준에서 돈을 팍팍 풀면서 달러의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시중에 있는 국채를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안전자산의 가치가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증시가 오르고 있긴 한데 오르는 척 하다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연준회의가 지금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각 기준으로 15, 16일 날 연준회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준회의 전후로 증시의 변동성이 커졌던 것은 사실이기도 하고요. 특히 이번에는 사람들이 테이퍼링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더욱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로는 당장 테이퍼링은 물 건너간 듯 합니다. 전문가들은 8월, 9월쯤 테이퍼링 시행이 아닌 그냥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치솟는 소비자 물가가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오면, 즉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의 상승이 나오면은 이것은 기업가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으로 인한 수요 감소, 이런 것들을 야기시킵니다. 이것은 당연히 경제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럼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채 금리 하락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늘 소비자 물가 피크보다 국채 금리가 먼저 피크를 찍고 하락을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우리 지금까지 3, 4월 달만 해도 국채 금리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금리 인상, 테이퍼링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분들이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냐고 물으시는데요. 반대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국채 금리가 떨어진다고 문제가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 국채 금리 하락은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지금의 국채 금리 하락은 연준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단순한 경기 회복 지연, 사람들의 채권 수요 때문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 하락도 다 같은 것은 아니죠. 이번에는 과거 서프라임 사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해가 팍팍 되실 거라 봅니다. 지금부터 영상 꼭 고정해주세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파란색 소비자 물가지수와 검은색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꺼번에 그려봤습니다. 서프라임 위기가 오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떨어졌었죠. 경기가 꺾이니까 소비자 물가와 국채 금리가 동시에 꺾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연준에서는 부랴부랴 양적 완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1차 양적 완화입니다. 이때에도 지금과 조금 비슷합니다. 검은색 10년물 국채 금리가 먼저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오면서 국채 금리가 점점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충분히 고점을 찍고 회복하자 연준에서는 주황색 음영침 부분 끝에서 제1차 양적 완화를 종료해버립니다. 그러자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제1차 양적 완화를 종료하자마자 그리스 위기가 터지면서 검은색 10년물 국채 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연준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연준에서 돈줄을 딱 끊어버리니까 경기가 꺾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뚝 떨어진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연준의 양적 완화가 없는 상태, 즉 미국의 체력이
튼튼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리스 위기가 탁 터지자 바다 건너 나라인 미국이 크게 흔들거린 것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깜짝 놀라서 바로 제2차 양적 완화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검은색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왔고 뒤이어서 파란색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오면서 검은색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씩 꺾였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번에도 반년 동안 2차 양적 완화를 실시한 다음에 양적 완화를 딱 중단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때 당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치솟으면서 경기가 피크를 찍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을 푸는 이유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차 양적 완화가 끝나자마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뚝 떨어졌습니다. 이때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참 이상하죠. 미국에서 돈줄을 줄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위기가 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준은 또 부랴부랴 3차 양적 완화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보시면은 연준에서 돈줄을 줄이니까 국채 시장이 발작하면서 연준은 또다시 양적 완화를 하고 또 돈줄을 줄이면 국채 시장이 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증시가 어떻게 됐는지 같은 기간 내에서 S&P 500 지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1차 양적 완화가 끝나자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했고요. 2차 양적 완화가 끝나자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미국은 양적 완화가 끝나자마자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고 힘든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3차 양적 완화를 할 때는 그냥 한 번에 양적 완화를 딱 중단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을 선언하면서 양적 완화 규모를 조금씩 줄였던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연준은 양적 완화를 중단했다가 증시 발작, 국채 금리 하락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이퍼링을 결정하기에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그럼 이번에 과거 1차, 2차 양적 완화가 중단됐을 때처럼 증시 하락과 국채 금리 하락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요. 그때에는 양적 완화를 딱 중단했던 것이고 지금은 연준에서 한 달에 80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큰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트는 연준의 누적 양적 완화 규모, 채권 매입 규모입니다. 꾸준히 늘어나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의 국채금리 하락이 과거 1, 2차 양적 완화 종료 시점 때처럼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폭락 가능성 또한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연준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 내 경기 민감주들은 꽤 추세가 꺾였습니다. 아마도 CPI 고점 인식 때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채금리와 다우지수가 비례합니다. 국채금리 하락은 경기 민감주 위주인 다우지수에 취약하기 때문이죠. 이제 남은 것은 나스닥 지수인데요. 다우가 떨어지는 반면 지금 나스닥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연준의 돈풀기 기조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한 달에 800억 달러 규모의 돈풀기는 매우 좋은 상태이지만 추가적인 나스닥 지수 상승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더욱더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인데요. 연준회의가 끝나고 테이퍼링이 간단하게 지나간다면 사람들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해달라고 말하면서 나스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증시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오르는 종목을 따라가지 마시고 늘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손해보기 어려운 게 요즘의 장세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가능할까요? 과거 2008년도에서 2012년도 사례를 보시면 추가 양적 완화를 위해서는 증시의 큰 하락이 필수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S&P 500 지수가 10% 이상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위해서는 한 번 더 위기를 겪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 봅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되기까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